당연히 21대 국회의 운영 방식은 협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대 국회가 우리 국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보면은 국회 보이콧이 여러 차례 있었고요. 그다음에 단식도 많았습니다. 삭발도 있었고 장애투쟁도 있었고 또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국회 폭력 사태도 있었고 또 국회 본청 앞마당에 태극기부대가 들어와 정말 국민들에게 정말 볼상사랑 모습을 많이 보여드렸는데요. 그 결과 입법 처리 실적을 보면은요, 19대 때는 법안 처리 실적이 41.7%였습니다만 이번에 20대 국회 같은 경우는 29%로 정말 초라한 성적이었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저는 국민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21대 국회에서는 이러지는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협치를 하는 데 있어서 이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야당의 역할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희 여당 180석을 얻었습니다. 국민들께 감사드리고 책임감 있게 그리고 결코 오만하지 않고 야당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야당도 협치의 파트너로서 국정 운영의 중요한 파트너로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협치에는 저는 기준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것은 지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국민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 기준을 항상 국민에게 두고 협치를 위해서 21대 국회에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각 당의 입장에서 20대 국회를 평가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적어도 우리가 국회에서 뭔가가 안 풀린다 그래서 삭발을 하고 단식을 하고 장애투쟁하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토론을 하게 되면은 방법은 찾게 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볼상사납게 그런 일들은 21대 국회에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기준을 뭘로 할 거냐 이겁니다. 20대 국회에서 유치원 3법이 국회에서 논의가 됐습니다. 우리 국민들 모두가 이 법이 통과되기를 원했습니다. 국민들은 절대 다수가 원하고 있는 이 법이 왜 국회에서 통과가 안 돼서 패스트트랙에 태워져야 했습니까? 다 김용군 씨가 죽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산업안전보건법을 통과시키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같은 경우는 운영이 열어줘야지만이 그 운영위에 조국과 임종석이 나와야지만이 이 법을 통과시켜줄 수 있다고 조건을 걸어가지고 운영이 열리고 법이 통과됐습니다. 패스트트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검찰개혁을 원하고 공수처 설치라는 것을 70%, 80%가 원해왔던 것이고 이 공수처법이라는 것은 1996년부터 시민단체들의 청원으로 논의가 시작돼서 한나라당에서도 당시에 많은 의원님들이 법안까지 발의했던 것이었습니다. 여야가 가리지 않고 합의가 됐고 만들어야 된다고 했던 게 공수처법이었고 국민들의 절대 다수가 원했던 법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결국 국회에서는 패스트트랙 충돌로 드러났습니다. 협치의 기준을 뭘로 삼을 거냐. 저는 국민의 뜻을 항상 잘 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왜 국민들께서 여당에 180석을 주셨겠습니까? 코로나 극복 잘했다. 힘을 몰아주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정말 껌껌이 발목 잡고 삭발하고 단식하고 장애투쟁했던 이런 모습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이건 아니다라고 따끔하게 회초리를 드신 것도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바, 국민들이 우리 사회에서 지금 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개혁 과제들에 대해서는 여야 가릴 것 없이 경쟁을 해서 통과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의 당선인께서 20대 국회는 안 계셨으니까 저는 20대 국회에서 여당의 원내 대변인으로서 그 과정에 있었습니다. 2018년 연말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라고 합의문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선거제 개편 논의가 됐던 것입니다. 아시죠? 그러나 그 이후에 이 자유한국당이 내놨던 당론은 아예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는 것을 내놨습니다. 전혀 국회 정개특위 논의에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원인 제공을 한 것입니까? 국민들은 선거제 개편을 요구를 했습니다. 공수처 설치도 원을 했습니다. 저는 기준이 다를 수 있다니까요. 이 원인을 누구한테 제공했냐 하면 끊임없이 책임 공방이 될 거예요. 그러나 이 기준, 국민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국민이 민심 그대로의 국회 의석을 만들라는 거 아닙니까? 그 요구를 받아서 여야 원내대표들이 합의 사명을 했어요. 그러면 그 뜻대로 해야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21대에 들어오셔서 같이 일하실 거 아닙니까? 보다 중요한 것은 너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지금 우리 21대 국회에 어떤 일을 부여하고 있는지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입법 노동자로서 무슨 일을 할지 어떻게 일해야 될지 이 얘기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주제도 저는 국민이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20대 국회에서 제가 들었던 많은 막말들 중에서 5.18 민주화 운동이 북한군의 소행이고 또 그 유공자 집단은 괴물 집단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
정말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소중한 운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헌법이 개정되면 그 전문에 이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을 넣어야 된다라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1야당의 많은 의원님들이 이것을 부인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를 부인하는 것이거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헌법이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는 자유와 민주에 대한 이 부정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우리 국회에서 용납될 수 있었을까 저는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심판했다고 봅니다. 또 하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입니다. 저는 이건 정말 미래한국당에서 두고두고 생각하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이 헌법 파괴와 국정농단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들이 촛불을 들고 심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입법부가 탄핵을 의결을 했습니다. 압도적 다수로. 그리고 대한민국 사법부가 탄핵 심판을 마무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그럼 주권자, 입법부, 사법부가 결정지은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시원하게 미래통합당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보기엔 너무 답답하거든요. 이 과정에서 오히려 보면 탄핵을 부정하거나 오히려 도로 박근혜 당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보수가 이제 거듭나야 됩니다. 왜? 국정의 중요한 파트너이기 때문에. 그 기준이 뭐냐면 국민입니다. 국민들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정말 소중한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로 헌법 정신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주권자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했습니다. 인정을 해야죠. 국민의 뜻이 이런데. 근데 자꾸 이거를 부정하는 순간 국민의 뜻과는 멀어지는 겁니다. 저는 아까 우리 전주의 당선인께서 세대 교체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동감합니다. 저는 더 나아가서 세력 교체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보수가 추구해야 될 새로운 가치와 노선과 비전. 우리 국민들 모두가 끄덕끄덕 할 수 있고, 야, 정말 미래통합당이 정말 철저하게 반성하고 혁신해서 21대 국회에서 정말 우리 국민들에게 비전을 보여주겠구나. 보수의 비전을 보여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도록 저는 세대 교체도 넘어서 세력 교체도 됐으면 좋겠고, 그것은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우리 국민들의 뜻을 받드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마 그 정부안이 마련되는데 당정청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과정에서 많은 고민들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기재부 같은 경우는 재정 건전성 그리고 또 추가적인 재원이 또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소득의 50%만 주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희 같은 경우도 전 국민에 다 주는 것이 신속하고 효과도 있고 또 선별해내는 그런 비용이라든지 시간적인 어려움들도 없앨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었겠죠. 근데 아마 그곳에서 논의할 때는 지금 야당의 입장도 생각하면서 국회에서 가장 신속하게 통과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또 고민했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으로 만들어진 안이 저는 소득 하위 70%까지 주는 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당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보편적 복지를 주장했던 당이었고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하여튼 선별적 복지를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기재부의 50% 주장보다는 좀 더 높게 그래서 70%를 저는 타결안을 만들어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이러는 와중에서 정부 여당에 대한 공격이 시작이 됐죠. 이거 총선용 매표 행위다. 포퓰리즘이라는 공격이 나왔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하지만 이 국가가 국민의 삶 무너지는 경제 위기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 선거운동 과정에 총선 직전에 황교안 대표께서 당 대표로서 공약으로서 전 국민에게 즉각 주자라고 얘기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당도 뒤늦게 황교안 대표께서 그런 말씀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전 국민에게 다 줍시다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정도 얘기가 됐으면 이제 국민에게 약속한 바가 됐습니다. 저는 이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거,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거 각각의 장단점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총선이라고 하는 중요한 시기에 여야가 공히 국민들 앞에 다 주겠다라고 약속했다라면은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정이 협의하라고 해서 협의를 해왔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또 지방비가 1조 원이 증액됐으니까 다 지방정부랑 또 협의했는지 그걸 또 갖고 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아서 공천에서 떨어졌고 심지어는 서울에 와가지고 경선에서 떨어진 야당의 예결위원장이십니다. 이분의 말에 이 미래통합당이 흔들려서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당대표가 약속한 거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이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역시 기준은 국민입니다. 이 국민들을 봤을 때 지금 미래통합당이 어떤 입장을 취하겠습니까? 김재원 예결위원장한테 당신 입 다물라고 우리 당이 이미 국민한테 약속한 바야. 이거 우리 빨리 해야 돼. 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수수방관하십니까? 왜 방조하십니까?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우왕좌왕을 하고 있는 거는 미래통합당이고 계속해서 오락가락을 하고 있고 끊임없이 정부 여당이 어떤 안을 내놓으면 무조건 반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20대 국회에서 그렇게 우리 국민들이 비판했던 모습을 또 20대 국회 마지막에 이 코로나 극복을 위한 긴급 재난지원금 문제를 가지고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3월 22일 날 황교안 대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난 기본소득이 아니라 재난 긴급 구호 자금을 주자. 이건 뭔가 선별적 지원을 얘기하신 거죠. 4월 5일 날 황교안 대표가 선거 직전에 얘기합니다. 전 국민에 50만 원씩 즉각 지급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이때 아마 이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도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세출 구조 조정을 해서라도 500조 예산인데 20% 조정을 해서 100조라도 지금 빨리 국민들에게 나눠주자는 얘기까지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다음에 총선이 끝난 이후에 4월 20일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 국민 지급해 반대한다. 소득 상위 30%까지 100만 원 주는 건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부터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정부는 비록 70%까지 주는 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당 대표께서 이미 전 국민이 주자고 했으니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 추경안이 충분히 논의 과정에서 증액에 대해서는 정부가 동의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4월 22일 날 심재철 권한대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정 합의부터 해오라 그럽니다. 그래서 어제 당정 합의를 완료해가지고 100% 지급하되 고소득자는 기부를 유도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어제 또 얘기를 합니다. 이 합의안에 대해서 합의하라고 해서 합의를 해왔더니 긴급 재난지원금 수정 예산안을 제출하라고 어제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지난번에 9조 7천억에서 이번에는 14조 3천억으로 수정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또 뭐라 그럽니까? 거기에서 지방비가 2조 1조 원이었는데 3조 1조 원으로 1조가 늘었다. 이 지방비에 대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오케이 했는지 합의를 해가지고 오라는 게 한 겁니다. 누가 오락가락 합니까? 예산의 편성권은 그 정부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예산의 편성권을 헌법에 보장된 정부가 갖고 있는 예산 편성권을 여야 간에 합의를 해가지고 대통령이 야당 대표 만나가지고 한다? 이거는 저는 헌법을 넘어서는 얘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적어도 이 코로나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민의 삶을 챙기고 생계를 챙기고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자금 지원에 대해서는 선별적 지원이냐 보편적 지원이냐 뜻은 달랐지만 여야가 이미 다 얘기를 했던 겁니다. 방법론에 대해서는 심지어 세출 조정해가지고 100조 마련하자라고까지 나왔던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야가 같은 목소리로 전 국민에 다 주자고 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건데 끊임없이 반대하면서 이 트집 잡고 있는 게 지금 미래통합당이에요. 제가 아까 그 협치의 조건으로 내세웠던 게 하나는 자기의 약속을 지키는 것, 하나는 국민을 보는 거라고 얘기했는데 과연 약속을 지키는 모습입니까 이게? 몇 가지 팩트 체크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김종인 당시 총괄 선대위원장이 얘기했던 우리 전체 500조, 502조 예산에서 세출 조정해서 이 100조를 마련하자고 했던 거는 그 돈을 그래서 어디 쓰자는 거였습니까? 어려운데 지원하자는 거였습니다. 그럼 명확히 제가 팩트체크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지금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하고 있는 행태는 이거는 끊임없는 발목 잡기인 거 아시지 않습니까? 왜 이거를 무슨 수정안을 제출하고 하는 것도 왔던 지금까지 기제출된 추경안, 수정안 제출은 지금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이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서 이걸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뭔가 논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다시 지자체 동의를 받아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이 9조 7천억의 추경안이 나왔을 때는 지자체들도 다 얘기를 했을 거고요. 지금 지자체들 같은 경우는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 이외에도 별도로 지자체들끼리 국민의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 자금을 쏟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또 뭐 야당과 얘기를 안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인영 원내대표가 심재철 원내대표
당대표 권한대행이 여러 차례 얘기를 했고 여러 차례 만나서 이 논의를 해왔다는 걸 충분히 아실 겁니다. 그런데 마치 야당과는 아무런 대화도 없이 이 논의를 일방적으로 던졌다고 얘기하는 건 옳지가 않고요. 이게 국민적인 관심사항이었기 때문에 이 총선 전부터도 다 이런 문제를 논의해왔던 것입니다. 대통령이 꼭 황교안 대표를 청와대에 불러가지고 이걸 논의해야만 여야 간의 대화가 출발할 수 있는 출발점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죠. 국민의 뜻을 따르십시오. 또 하나는 미래통합당이 얘기했던 말, 그 말을 지킬 때 협치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얘기를 마지막으로 이 주제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김종인 이제 비대위원장이 되셨는데 이분께서 오늘 기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요. 정부와 여당이 약속했으니 지급해야 한다. 야당이라고 꼭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정부와 여당이 약속했다. 뿐만 아니라 야당도 약속했다라는 거를 제가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빨리 할 수 있게끔 합의해 놔주십시오. 이게 협치의 모습입니다. 이채익 의원님께서 생각하셨던 바는 저는 큰 우려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공수처법을 만들 당시에 그 후보 추천인은 총 7명으로 구성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당연직으로 법무부 장관, 법원 행정처장, 그리고 변협회장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여당 추천 인사가 2, 야당 추천 인사가 2입니다. 그런데 이게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야당 추천 인사 2분이서 동의해주지 않으면은 후보 그 추천이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해서 2사람을 올리면은 대통령께서 한 사람을 지명하는 것이고요. 그 지명 이후에는 또 국회 인사청문회를 또 통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는 법을 뛰어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공수처장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야당 추천 몫이 2인이고 이 야당 추천 몫 2인이 누구라도 반대하게 되면은 처장은 추천조차 불가능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 야당의 비토권이 보장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공수처가 무슨 대통령을 위한 친위 부대나 게스타포 같은 이런 부대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좀 잘못된 논리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뭐 그 검찰총장에 대해서 몇몇 분들이 얘기하는 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저는 대통령께서 혹은 뭐 정부가 집권 여당이 공식적으로 윤석열 총장의 무슨 뭐 인사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는 일, 이런 일은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곧 인위적인 찍어내기 이런 거는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오히려 좀 이 검찰 개혁이 우리 국민들 모두의 화두였고 20대 국회가 어렵게 공수처 설치를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이 공수처가 설치된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은 우리나라가 검찰 개혁의 방향에 있어서 검찰이 다 갖고 있었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가는 과정입니다. 지금 아직까지 이게 100% 수사권, 기소권이 분리되지는 않았죠. 이런 과정에서 여전히 검찰이 기소권, 수사권을 다 갖고 있는 수사 분야들이 있습니다. 일부분은 경찰에게 왔죠. 그런 중간 단계로서 저는 공수처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공수처라는 것은 이제 저는 상징적인 의미라고 봅니다.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를 뭔가 견제할 수 있는. 왜냐하면 전체 검찰 인력 같은 경우 검사가 한 2,500명 정도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공수처 검사 같은 경우 25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수사 범위라는 것들도 뭐 판검사라든지 경찰 고위직이라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뭐 수석 비서관, 장차관 이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7,000명 정도가 대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권력자들이 검찰과 혹여나 모르는 유착을 통해 가지고 수사나 기소에서 우리 국민과 달리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요소를 없애겠다라고 하는 이 견제 기구로서의 공수처가 저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시작입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검찰 개혁은 저는 지속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뭐냐면은 검찰이라는 조직도 결국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국가 기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검찰이 보여왔던 모습 중에서 그러지 못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거거든요. 예전에 그 서울시 공무원 유호성 씨가 있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결국 2심에서는 다 무죄로 드러났지만 결국 검사가 이 증거를 조작해가지고 이분을 범죄자로 만드는 데 협조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검사에 대해서 그냥 징계 정도로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채널A 기자하고 뭐 검사장 녹취록이 MBC 보도를 통해서 여러 차례 보도가 됐었는데 이런 사실이 정말 이제 검찰 수사를 통해 사실로 드러난다라면은 검찰이 지금까지 검언 유착을 통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침해하고 뭔가 사건을 인위적으로 만들고 누군가를 협박했던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라는 게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없앨 수 있는 좋은 저는 기회라고 봅니다. 또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문제가 나왔는데 왜 이런 부분들 같은 범죄 사실이 명확하고 이렇게 기소까지 됐는데도 왜 그 당시에는 시간을 질질질 끌면서
그 많은 진정인들이 고소하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기소라든지 수사는 제대로 안 됐을까? 이런 것들 다들 궁금해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찰 개혁은 꾸준히 계속해서 중단 없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검찰 스스로 바꿀 게 많다. 저는 검찰도 이제는 이 국민이 요구하는 검찰 개혁에 발맞춰서 본인들이 해야 될 일들을 스스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마 지금 뭐 전 국민이 다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정부 여당에서도 엄청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좀 기업에 많은 지원을 우리 정부 여당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기업들은 이 고용의 총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노력을 해야 된다. 협조를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금은 받고 노동자들 해고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지금 다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다 같이 어쨌든 이 고통을 분담하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고용유지 지원금에 대해서는 저는 대폭적으로 좀 이 예산을 늘릴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용을 유지하게끔 하고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더 주는 방식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 코로나가 없었다라면은 우리 정부가 끊임없이 추진했던 게 혁신 성장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2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이 대한민국의 이 IT와 혁신 역량들이 전 세계에서 좀 칭찬할 정도로 많이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에서 보다 좀 가속화할 필요가 있겠다. 지금은 아까 청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6개월에 최대 18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지만 저는 이거는 아마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저는 단기적인 대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이번 이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전 세계가 인정한 우리나라 이 IT 역량이라든지 혁신의 역량들을 보다 기업화하고 더 크게 만들어서 청년들의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해 주는 게 정말 중요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이 과정에서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게 뭐냐면은요. 우리나라가 실업이 급여가 너무 부족해요. 이런 부분들에서 이 기회에 정말로 국가 재정에 상당 부분을 투입을 해서 이 실업보험에 대해서 실업급여에 대해서 대폭 확대할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만 지금 이게 도탄에 빠진 민생을 챙길 수가 있고 또 이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고 있는 많은 실업자들에게도 뭔가 새로운 재기의 기회를 마련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도 좀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여당의 입장이니까 청년들의 일자리뿐만 아니라 저는 공공 일자리도 계속 만들어서 어르신들 같은 경우도 우리 전체 인구 중에서는 점점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위한 공공 일자리 같은 경우도 저는 계속해서 더 많이 만들어내서 어른들의 이 경제적인 숨통도 틔워주기 위한 게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한국형 뉴딜 정책이 있다라면 저는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정부가 초기에는 SOC 투자를 좀 줄여오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증가율보다 좀 낮게 했었고 그 이후에 많은 야당에서도 이런 부분들 좀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해서 생활형 SOC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투자를 확대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과감하게 이런 부분들에서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측면에서라도 이런 한국형 뉴딜 정책, 이런 생활형 SOC라든지 꼭 필요한 IT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투자를 함으로써 공공 부분에서 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도 적극적으로 정부가 나서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정말 여야를 가리지 않고 많은 정책적인 제언들이 있다라면은 좀 함께 논의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당연히 만들어야 되고요. 이런 법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참 국민들께 죄송합니다만 우리 국회의원은 입법 노동자입니다. 우리 국민의 행복할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일해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입법 노동자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20대 국회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지진 않겠습니다. 어쨌든 법안 처리 실적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면은 19대 때는 41.7%였습니다. 그런데 20대 국회는 29%뚝 떨어집니다. 그 이유는 어쨌든 국회가 제대로 일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하나 좀 크게 우리가 반성해야 될 문제고요. 두 번째로 뭐냐면은 이 국회의원에 대한 어쨌든 실질적으로 뭔가 일을 하지 않거나 뭔가 국회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의원에 대한 징계가 저는 실질적인 징계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국회 윤리특위 같은 게 좀 제대로 좀 작동을 못했던 게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해야 국회가 함부로 국회의 권위를 떨어뜨리거나 동료 의원에게 막말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걸러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면은 저희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총선에 이미 그 일하는 국회 공약을 내세웠는데요.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그 정기의 이외에
모든 달에는 매월 1일 반드시 임시회를 소집하게 하는 겁니다. 그거에 따라서 상임위원회가 자동적으로 열리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법안 소위를 운영을 해보니까 아무리 여야 간에 좀 이렇게 이 경론을 벌이더라도 법안 소위에서 머리를 맞대면 우리 이채 의원님께 잘 아시겠습니다만 뭔가 접점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여기에 정말 지도부가 껴들면은 일이 좀 진행이 안 되지만 지도부가 개입하지 않으면은 법안 소위에서 얼굴을 맞대고 토론을 하게 되면은 타협안이 만들어지는 게 우리 국회더라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안 소위가 이렇게 의무 조항이 아닙니다. 근데 정말 법안 소위를 의무적으로 열게 해서 이 국회의원들이 많이 국민을 위해서 내놓는 법들이 무조건 법안 소위에서 심사되게 한다라면은 저는 국회가 더 일하는 국회로 나아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게 이 법사위가 갖고 있는 체계 및 자구 심사권에 대해서 이제는 정말 폐지하는 걸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는 어느 뭐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법사위원장을 갖게 되는 순간 법사위원 한 사람이 상황의 노릇을 하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야가 이미 그 상임위에서 합의해가지고 올라온 법안입니다. 근데 이거를 법사위원 한 사람이 틀어 막아서 상임위원들이 합의한 법을 통과 못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21대 국회가 좀 더 우리 국민에게 좀 다가가고 일하는 국회 모습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 법사위가 갖고 있는 체계 및 자구심사권 폐지하는 것은 반드시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국회의원 불출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말 좀 제재가 좀 필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정말 이 불출석한 것에 따라가서 세비를 삭감하는 것 같은 이런 좀 국회의원으로서 당하면 창피할 만한 이런 조항들도 넣는 것이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 법사위가 갖고 있는 이 체계 및 자구심사권을 폐지하는 게 일하는 국회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왜 70년 동안 유지돼 왔을까요? 왜 그럼 처음에 이 법사위에 체계 및 자구심사권이 주어졌을까요? 당시에 이 우리 입법부의 출발을 상상해 보시면 전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헌법과 각 법의 유기적인 관계라든 체계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적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런 부분들의 통일적인 법률을 정비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법사위의 체계 및 자구심사권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국회가 정쟁화되면서 이 권한이 남용되는 겁니다. 악용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야가 이미 상임위에서 치열한 논의를 거쳐가지고 법안 소위를 통과하고 상임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원 중에 한 사람이 자기의 어떤 소신이라든지 이것이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이 법을 막아버리는 순간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했던 법이 통과가 안 되는 겁니다. 같은 입법기관이고 헌법기관 아닙니까? 동등합니다. 우리 전 당선인께서 국회에 오셔가지고 정말 생각했던 법이 있어요. 통과가 됐어요. 상임위에서. 근데 법사위에 누군가가 이 법을 통과시켜버리지 않는다 그러면은 아마 굉장히 의원 생활 하시는데 일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굉장히 봉착하시게 될 겁니다. 어려움에.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국회의원 모두 동등한 국회의원, 헌법기관이다. 누군가 위에 법사위원이 있을 수 없다라는 측면에서 옳지 않고 이 법사위의 체계 및 자구심사권 자체가 출발했던 것의 취지가 지금은 이것을 충분히 우회할 수 있는 통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안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국회 사무처 법제실에서 체계 및 자구심사를 통해서 법에서 뭔가 적절치 않은 용어가 있다거나 다른 법과 충돌하는 게 있다 그러면 충분히 저는 수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 국회의장이 지정한 기구에서 이런 문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사위가 이걸 갖고서 진영 싸움이 심각했을 때 한 사람이 반대함으로써 국회가 막히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법사위의 체계 및 자구심사권을 여당 견제 기능으로 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법사위의 기능이 아니에요. 야당이 애초에 갖고 있는 기능이 여당의 견제 기능이지 이거를 법사위에 주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법사위는 법사위 나름대로 그 상임위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법사위에 체계 및 자구심사권이 있는 건 아닙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여당의 견제 기능은 야당으로서 하셔야 되고 21대 국회가 일하는 국회를 하기 위해서는 협치가 기본입니다. 당연합니다. 날치기 강행체를 저희가 왜 하겠습니까? 만약에 여전히 국민들이 원하는 법이고 여야가 다 통과시키려고 한 유치원 3법이 법사위에서 막힌다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저희 180석 가지고 이 무기를 쓰겠죠. 저는 이 방법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왜 이렇게까지 가야겠습니까? 그리고
미래통합당이 만년 야당하실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당이 되고 중요한 법이 있을 때 법사위에 누군가가 이 조항을 악용해서 법을 틀어막는다 그러면은 그런 것도 옳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사위의 원활한 기능을 하도록 하자는 이러한 개혁안은 여야가 계속해서 논의해왔던 안입니다. 저는 참 진지하게 좀 국회에서 많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연동형 비례대표들 도입하고자 했던 것은 이 국민의 지지에 맞게끔 그만큼 국회의원 수를 국회에다 실현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이거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었고 다양성을 국회에 실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번에 비례형 유생 정당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한 것, 저희 여당도 어쨌든 그런 정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대 국회가 개원하면은 정치개혁특위를 저는 반드시 다시 구성을 해서 다시 한번 이제 이 선거제 개혁에 대한 우리 국회의원 모두 국민의 뜻을 모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개특위에서 반드시 이런 문제들이 수정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제대로 우리 국민의 뜻대로 국회가 구성될 수 있는 올바른 선거제도를 만드는데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가 이 코로나를 극복한 대한민국을 칭찬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투명성, 그다음에 개방성, 민주성입니다. 이것보다 더 높게 친 게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 국민들의 뛰어난 시민의식이라고 합니다. 이런 감시와 통제가 아니었습니다. 자발적인 참여가 있었고 스스로 사회적 격리를 유지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이 코로나 국난을 극복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여론조사를 봤더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65%가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느낀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국난 극복의 과정이 우리 국민들의 높은 의식 수준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국회가, 정치가 저는 이런 수준 높은 국민들에게 화답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삼류 정치 추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치의 품격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삼류 정치를 추방하고 정치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 21대 국회가 꼭 해야 될 것, 바로 일하는 국회입니다. 그 일하는 국회의 전제는 협치가 되겠죠.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코로나 국난을 극복하는 데 힘을 합치라는 겁니다. 이 국민의 삶과 민생 그리고 경제 유익에 처한 기업들, 노동자들 모든 사람들을 빨리 힘을 합쳐서 챙기라는 게 협치를 원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입니다. 저는 여기서부터 협치의 출발이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우리 주권자로서 우리 국민들이 21대 국회에 요구하고 있는 여러 시대적 과제들이 있습니다. 소득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검찰 개혁도 해야 됩니다. 교육 개혁도 해야 됩니다. 사회 안전망도 튼튼하게 확충을 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저는 책임지고 해야 될 게 21대 국회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은 이 국민의 행복할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좋은 법을 만들어야 할 입법 노동자입니다. 입법 노동자들이 국회에서 좋은 법 만드는데 누구보다 앞장서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바로 국민이 돼야 됩니다. 21대 국회,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국회의 모습 꼭 보이기 위해서 저도 입법 노동자로서 제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